러시아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민심이 흉흉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에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어느 기자 부부가 겪은 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페트로프 러시아 국영방송의 특파원입니다. 제 아내 안나도 같은 방송사 소속 기자죠.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을 6개월이나 지나서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견 명령이 떨어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기 위해 떠나는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죠. 안나의 동생 카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카차는 외교부 인턴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카차는 그 지역에 한국 의료진들이 지원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고, 의료와 기술 분야에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죠. 저는 카차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겼거든요. 전쟁은 현실이고 감정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취재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을 냉소적으로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보도 편집 방향도 한국은 친서방의 선전기지라는 흐름으로 잡아놓았죠. 제 마음속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항상 인도주의적 관점을 중시했어요.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건 좋은 일이라며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치료하고 돌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축했죠. 제 눈에는 세상의 모든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서방 국가들과 그들의 동맹에 대해선 의심이 컸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서운 러시아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은 그보다 더 차갑고 위험한 전쟁터였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죠. 국경을 넘어가는 길, 검문소를 지나며 안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행동이었죠. 안나의 눈에서 불안함이 읽혔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다는 안나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안나의 예감은 옳았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예언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희는 최전방 병원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교전이 자주 벌어지는 위험지역 인근이었죠. 안나는 의료진들이 전쟁 부상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한국의 의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냉소적인 시각으로 취재할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지쳐 보이는 의료진들이었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역력했죠. 간호사들은 부족한 의약품을 아끼며 사용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살피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안나는 한 우크라이나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외국의 의료 지원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죠. 의사는 한국에서 온 의료 장비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동형 인공호흡기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먼지와 연기가 병원 내부를 가득 채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안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안나를 찾아 병원 내부를 헤매기 시작했죠. 그때 또 한 번의 폭발이 일어났고 병원의 전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만 들렸어요. 마침내 안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폭발의 충격으로 폐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나를 부르며 그녀의 얼굴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의료진들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안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안나의 호흡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어요. 의료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많은 의료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수동 장비를 찾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무력해 보였어요. 저는 안나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비가 들려 있었어요. K-MED라고 쓰인 이동형 인공호흡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의료 장비였죠. 간호사는 서둘러 안나에게 장비를 연결했고 놀랍게도 그 장비는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계의 리듬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안나의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로고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혐오하고 의심했던 바로 그 나라의 기술이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확신과 편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안나를 급히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안나를 살렸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안나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안나의 침대 옆에 놓인 의료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사의 로고와 지원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작은 기계가 제 아내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안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나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폐 손상이 심각했지만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만약 그 한국산 인공호흡기가 없었다면 안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병실을 나간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인공호흡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얀 플라스틱 케이스에 파란색으로 쓰인 K-MED라는 글자, 그 아래 작게 표시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이 장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국가적 라이벌이자 서방의 앞잡이, 미국의 꼭두각시.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모든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엔 그저 감사함만이 느껴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우크라이나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희미한 햇살이 간간히 비쳐들어왔어요. 문득 안나가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삶과 죽음,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해. 그땐 그저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8시간까지 지속되는 배터리 시스템과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뛰어난 기술이었습니다. 안나의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산 의료 장비가 이곳에 얼마나 많이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요. 의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원받은 의료 장비 덕분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전방 병원에서는 이 한국 회사의 장비들이 없었다면 많은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더 많은 한국산 의료 장비들을 발견했어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심지어 수술실 문 옆에 놓인 작은 냉장고에도 한국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제 동료 기자 미하일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미하일은 안나의 상태를 물었고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한국은 정말 뭔가 다른 나라인 것 같다고 말이죠. 평소 제가 하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니 미하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차였어요. 안나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한국산 의료 장비 덕분에 안나가 살아났다고요. 카차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안나의 침대 옆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의 숨소리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렸어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저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에는 정치적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인간성이라는 건 결국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이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망설임 없이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과 재난 대응 장비에 관한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의료 장비의 목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용 인공호흡기와 초음파 진단기,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 심지어 응급수술 키트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장비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뉴스 편집 테이블 위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된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들의 기술과 지원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안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러시아 내 의료계 관계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스크바 근교의 한 종합병원 의사였어요. 그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장비들이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모스크바의 한 사립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코발렌코 원장은 저를 그의 넓은 사무실로 초대해 따뜻한 차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드미트리는 5년 전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다면서 의사인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해요. 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심각한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죠. 러시아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이 모였지만 성공률이 30%도 안 되는 위험한 수술이라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의 아내가 기적적으로 서울의 한 심장센터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곳은 이런 수술을 연간 수백 건씩 하고 있었고 성공률도 85%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드미트리는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이 인상적이었다고요. 드미트리는 수술 전에 주치의가 3D 홀로그램으로 그의 심장 모델을 보여주며 수술 과정을 설명했다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절차가 명확했고 환자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8시간의 대수술 끝에 드미트리는 기적적으로 소생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사용된 로봇 수술 장비와 실시간 영상 기술, 그리고 환자 맞춤형 의료 솔루션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드미트리는 회복 과정에서도 놀랐다며 자신의 가슴에 남은 작은 흉터를 가리켰어요. 러시아였다면 가슴을 완전히 열었을 텐데 한국의 미니멀 침습 기술 덕분에 상처도 작고 회복도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드미트리는 완전히 회복하여 러시아로 돌아왔고 그 경험은 그의 의료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병원에
한국산 의료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과 진단용 초음파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로봇 수술 보조 장치까지요. 드미트리는 사람들이 한국하면 휴대폰이나 자동차만 떠올리지만 의료 분야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병원 투어로 초대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드미트리는 한국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러시아 의사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어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작은 웨어러블 기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이 장치는 24시간 그의 심장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주치의에게 알림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런 기술 덕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말을 마쳤어요. 기술이 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취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우리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무기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그동안 우리가 적대시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군사력이 국가의 진정한 힘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안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 순간을 떠올리니 무엇이 진정한 기술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핸드폰으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부에서 제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솔직하게 보고할 경우 어떤 반응이 올지 불안했거든요. 병실에 도착하자 안나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인공호흡기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간헐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곧 완전히 떼어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안나의 침대 옆에 앉아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러시아 내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 장비들,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의 변화까지요. 안나는 말없이 듣다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요. 비록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다르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제 상부의 의도와 맞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의료 장비가 미친 영향. 이 보고서를 통해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제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안나의 생명을 구한 한국산 인공호흡기에 대한 이야기, 우크라이나 병원들이 어떻게 한국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까지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서 제 인생과 직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정직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보도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국장과 몇몇 고위 편집자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고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좋은 반응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의료 장비를 제공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것을 서방의 또 다른 선전 도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이며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야만 여론이 움직인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 그 적의 장비로 숨을 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장비는 희망이었다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 반박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요. 하지만 곧 편집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국가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만약 그의 아내나 딸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정치적 이념이 생명보다 중요한지 반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결국 국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도는 기각되었고 모든 영상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압수되었어요. 게다가 당분간 우크라이나 관련 보도에서 저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안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더 강경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보고서가 기각 도장이 찍힌 채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모은 자료들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정보였습니다. 서둘러 작은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어요. 인터뷰 영상과 사진 기록물, 그리고 제가 쓴 원고까지 모두요. 퇴근하면서 저는 상사의 책상 위에 그 USB를 남겨두었습니다. 상사는 저와 달리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이틀 전에 퇴원한 안나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저는 안나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듣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안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안나와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공식 보도는 불가능해졌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 진실을 알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차의 도움을 받아 한국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에서의 갈등 이후 저는 공식적인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른 측면을 독자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안나도 건강을 회복한 뒤 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영방송의 지침이 아닌 진실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포로 수용소를 취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몇몇 언론인들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었어요. 저희는 공식적인 취재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모습 이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포로들의 실제 생활 환경과 대우 방식,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이반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현지 정보원으로 제가 최근 한국 의료 장비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가 있다며 만남을 제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나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이반을 만났어요. 그는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측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 중 일부가 탈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직접 한북한 병사와 접촉했다고 했어요. 그 병사는 다른 북한 병사들과 달리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매우 민감하다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했습니다. 안나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북한 병사들의 탈출을 돕는다면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카차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카차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카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통역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희 셋은 이반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어요. 들어가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반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후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창고 안쪽 희미한 전구 아래 한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이나 식별 표시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어요. 야윈 최고의 경계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반이 그를 정민수라고 소개했어요. 물론 가명이었겠지만요. 카차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한국어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짧게 대답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카차가 민수와 나눈 대화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평양 출신으로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러시아로 파병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설명받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전선에 도착해서야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항상 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에 와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화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민수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였어요. 카차의 통역에 따르면 민수는 난 북이 아니라 남에서 태어났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카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귀속에 대해 고민하는 한 인간이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수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얽혀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창고를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가와 이념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수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조국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만난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반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놀랍게도 민수 외에도 같은 처지에 놓인 북한 병사들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죠.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어요. 이반이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이 병사들은 조만간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비밀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탈영병을 포함한 모든 북한 병사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송환되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안나는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탈영병 처리 방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탈영병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더 심각한 경우 공개 처형되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읽으면서 저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먼저 민수와 다른 병사들을 만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취재를 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어요. 전쟁의 인적 비용이라는 주제로 러시아 측에 파병된 외국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이 요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승인되었어요. 하지만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후 어떻게 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카차의 인맥을 통해 국경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적 NGO 단체와 연락이 닿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도움을 약속했어요. 취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안나 그리고 카차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정된 군사기지로 향했어요. 저희는 평소와 같은 취재 장비를 들고 있었지만 가방 안에는 탈출에 필요한 물품들도 함께 챙겨뒀습니다. 민간인 옷과 위조된 통행증 그리고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장치까지요. 기지에 도착하자 군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인터뷰할 북한 병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병사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준비된 병사들 중에 민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2명도 이반이 언급했던 병사들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모두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녹화를 진행했어요. 카차는 통역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세 병사 모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희는 추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병사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다만 군 차량과 호위 병사 2명을 동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야 했어요. 저희는 급히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NGO 차량이 도로 중간에서 우연히 저희 차량과 마주치도록 했어요. 마치 기계적 결함이 생긴 것처럼 군 차량을 잠시 세우고 그 틈에 병사들을 옮기는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직전 갑자기 군 기지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북한 병사들의 탈출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어떻게든 병사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했어요. 도로 위에서 저희는 차에 탄 군인들을 설득해 잠시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카차가 기지에서 미리 준비해온 음료를 군인들에게 건넸어요. 음료에는 가벼운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군인들이 잠들자 저희는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NGO 차량이 휴게소 뒤편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병사를 신속하게 옮기고 그들에게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휴게소를 빠져나오던 중 군 검문소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검문소였어요. 아마도 탈영병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검문소 앞에서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취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저희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란 속에서 저희는 재빨리 차를 몰고 검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가 어깨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붕대를 감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를 살릴 차례라고요. 차는 최대한 빠르게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는 NGO에서 준비한 비밀 통로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곳에서 새 병사를 넘겨주면 NGO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겨우 추격하는 차를 따돌렸고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차를 숨기고 나머지 거리는 걸어가기로 했어요. 안나와 카차가 두 병사를 도왔고 저는 부상당한 민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아마도 오랜 영양실조 때문일 거라 짐작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걸어 마침내 저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NGO 관계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새 병사를 인계받았고 민수의 부상도 즉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폴란드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수는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도 그들의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엔 안전히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만 알고 있지만 어디선가 건강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길 바랍니다. 불꽃과 연기로 뒤덮인 중동의 하늘을 가로질러 비행기를 띄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인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절정에 이른 레바논에서 한국은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용기를 보내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레바논 상공은 180발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로 뒤덮여 있었고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모사드 본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핵심 시설이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아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한국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수송기가 베이루트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수송기를 보내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수송기는 물론이고 그 안에 조종사들까지 전멸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한 이 착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수송기를 보낼 수 있냐? 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의 수송기였던 시그너스가 베이루트 공항에 주둔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공항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가전이 벌어졌고 텔아비브 한복판에서는 헤즈볼라 용병들의 테러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 현장은 베이루트 공항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작전의 핵심은 타이밍이었는데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공군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7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때 평화의 가능성이 보이던 중동이 지난 1년 동안 불타는 전장으로 변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간인 800여 명을 포함해 총 1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했죠. 이날 밤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 그 후 1년간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보복해야 한다며 이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자 지구의 상황은 참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요. 무려 4만 2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게다가 전체 거주자의 86%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피난민 신세가 되었죠. 돌아온 우리 교민에 따르면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죠. 현재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 와중에 한국보다 앞서 자국민 수송에 도전한 일본 방위성은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가 격화되는 상황에 일본은 고작 16명만을 대피시키는데 그쳤습니다. 5일 교토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를 동원해 겨우 16명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인접국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어요. 한국이 97명의 교민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였습니다. 게다가 그 16명은 현지에 거주하는 약 10명의 일본인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많은 일본 교민들이 레바논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현지 일본 교민은 어떻게 일본 정부가 우리를 버릴 수 있냐며 원망하면서도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한숨 섞인 자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사회를 더 들끓게 만들었던 것은 그 16명 중에서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5명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작전에서 타국인을 구출하느라 정작 더 많은 자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들끓는 민심에 일본 정부는 3일에 이미 항공자위대 수송기 2대를 인접국가로 보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의아한데요. 2대의 수송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만을 구출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 정부는 더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핑계로 대다수의 자국민을 위험에 방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구출 작전은 일본의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와 반대되는 한국 공군의 수송작전이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수송기는 중국을 거쳐 일본 상공을 우회하여 중동에 진입했습니다. 진입 후 신속히 교민들을 태우고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바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피난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 통신 상태가 염려되었던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교민들과 전쟁 조짐이 보이는 당시부터 핫라인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만에 하나 통신망이 파괴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둔 거죠. 이런 대사관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한국 교민들은 수송작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빠르게 공항과 대사관으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집결한 건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착륙하자마자 현지에서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 교민들 외 수많은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제발 보내달라며 시위 아닌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내에도 폭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송기는 신속하게 다시 이륙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우리 교민들과 막무가내인 일본과 중국인들 때문에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불과 얼마 전 자국 수송기에 16명, 정확히는 11명의 일본인만 탈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평소 점잖다던 일본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막무가내로 한국인들을 밀치고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처음 한국 공군들과 대사관 직원들은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젊은 한국 대사관 직원의 아이디어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 3년 차로 전쟁 상황에도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끝까지 레바논에 남겠다고 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그 직원의 한마디에 난리치던 피난민들이 진정세에 들어섰죠. 그 직원은 상황 통제를 위해 현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탑승 기록이 필요하니 인원 확인을 위해 외국인들은 모여달라고 피난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그 사이 나머지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교민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먼저 한국인부터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탑승이 마무리되자 상황을 눈치챈 중국인이 생겼고 공군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사관 직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그너스는 한국 교민들만을 태운 채 이륙할 수 있었죠. 이번 수송으로 살아남은 우리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는 레바논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교민들은 폭격으로 집이 흔들리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철수한 교민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의 결단력과 우리 군의 대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레바논에 살아왔던 어떤 교민은 사실 레바논이 항상 위험한 곳이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집 바로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고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출발 직전 공항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재용 심의관은 수송기에 탑승했던 꼬마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편지를 써서 줄 때 가슴 깊이 보람을 느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38시간의 긴 여정을 안전하게 이끈 비행기 조종사 박성태 소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유지하겠다며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죠. 이번 레바논 교민 구출 작전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국군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바로 10월 9일은 우리의 또 다른 자랑 한글날입니다. 영국에 불어온 한글 열풍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